저는 올해 60입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지는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의 겨울의 공기 냄새를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찬 공기는 폐 끝까지 들어왔다가 바늘처럼 나갔습니다. 장례식장 앞 가로수 위로 눈이 내렸고 문상객들의 코트에서 나던 장미향과 휘발유 냄새가 뒤섞여 제 오감 한복판을 장악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의를 표했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뒤 저는 두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큰아이는 성격이 제법 꼼꼼했고 작은아이는 뭐든 덤벙덤벙이었습니다. 저는 늘 같은 질문을 마음속에 달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로서 지금 이 선택이 옳은가? 정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정답지라도 있는 듯 밤마다 스스로를 채점했습니다. 삶은 정답이 없는데 저는 매번 감점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는 모습을 오래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가끔 작은아이가 잠결에 엄마하고 중얼거릴 때면 저는 발치에서 조용히 담요 끝을 펴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슬픔은 크게 울 때보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더 무겁다는 것을. 저는 사업을 키웠습니다. 잠이 부족했고 점심은 늘 차 안에서 대충 해결했고 계약서는 새벽 2시에도 제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숫자는 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오르고 사람들은 제 결정을 믿었습니다. 칭찬은 늘 뒤늦게 도착했고 그때쯤 저는 다음 문제를 보고 있었습니다. 칭찬이 닿기도 전에 다음 고개로 발을 옮기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 버릇은 회사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인간인 저를 작게 만들었습니다. 아내의 사진 앞에 국화를 올려두고 조금만 더라고 중얼대던 날들이 길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갔을 때 저는 처음으로 거실에 혼자 앉아 오래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때 들이마신 것은 공기가 아니라 허기였습니다. 가족으로서의 허기, 인간으로서의 허기, 제 삶의 한 구석을 비워둔 채 달려온 세월이 만들어 놓은 빈 그릇이었습니다. 은퇴식 날 직원들이 준비한 동영상을 보며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화면 속 젊은 저는 야심차 보였고 목소리는 컸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칠 때 제가 들은 건 박수 소리가 아니라 이상하게도 여백이었습니다. 박수는 금세 끝나지만 여백은 훨씬 오래 남습니다. 케이크가 잘리고 꽃다발이 건네지고 누군가 사장님, 이제 편히 쉬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저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쉬는 법을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운전석에서 라디오가 흘려보내는 클래식이 창문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시동을 끄고도 한참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조명을 다 켜두었습니다. 불이 켜진 집은 따뜻해 보였지만 따뜻한 쪽엔 제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는 일에는 도착이 없다는 것을요. 멈춘다고 끝이 아니라 멈추면 비로소 시작이라는 뜻을 저는 아주 늦게 알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규칙은 사람을 지켜주지만 때로는 사람을 감옥에 가둡니다. 익숙함은 몸을 편하게 만들지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눈 밑의 그늘, 뺨의 탄력, 입꼬리의 방향, 어느 하나도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건 얼굴뿐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의 온도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잘 잤냐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제 목소리가 낯설었습니다. 제 목소리인데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렵 작은아이가 손주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아이는 제 무릎 위에 올라 할아버지 냄새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 말은 재채기처럼 예기치 않게 눈물을 끌어올렸습니다. 손주가 잠든 뒤
작은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행 다녀오세요. 언제까지 집만 지키실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행은 마음이 가벼운 사람에게 허락된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낡은 엽서를 꺼냈습니다. 젊은 날, 저는 언젠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겠다고 아내와 약속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언젠가가 한 번도 지금이 되지 못한 채 서랍에서 종이가 누렇게 변했습니다. 저는 엽서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약속은 사람을 붙잡기도 하고 사람을 앞으로 밀어주기도 합니다. 그 엽서는 제 등을 밀었습니다. 그렇게 제 마지막 계절은 조용히 다음 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도착지가 어딘지 몰랐지만 떠나야 한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떠나야 비로소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 남은 생을 함께 걸을 사람.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첫 달, 저는 시간을 물처럼 흘려보냈습니다. 아침 6시에 눈을 뜨면 어김없이 주방으로 향하고 커피포트에 물을 올린 뒤 에스프레소 잔을 꺼내 놓았습니다. 스위치를 내리는 순간 끓는 소리와 함께 집안이 잠깐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함을 손으로 확인해야만 마음이 실감합니다. 커피를 마시고 라디오를 켰습니다. 익숙한 DJ의 목소리가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말할 때 저는 속으로 작게 대답했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하루는 아내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작은 향낭에서 여전히 라벤더 냄새가 났습니다. 향낭은 시간을 믿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저는 옷걸이를 하나씩 밀어보았습니다. 빈자리들이 줄무늬처럼 보였습니다. 한 켤레 남겨둔 구두, 올이 풀린 스웨터, 접힌 손수건들. 저는 갑자기 자잘한 것들이 무지막지하게 큰 무게를 갖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목이 굵게 부풀었습니다. 울음은 때로 눈이 아니라 목에서 시작됩니다. 대학 동기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은퇴 축하라는 제목의 단체 채팅방에 알림이 쉴 새 없이 올라왔습니다. 모임에 나가보니 누군가는 둘째 아이 결혼을 말했고, 누군가는 제주에 땅을 샀다고 했고, 누군가는 건강검진 결과를 복귀했습니다. 웃음소리는 컸고, 저는 종종 같이 웃었습니다. 그러나 웃음이 끝나면 귀 안쪽이 멍멍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신호 대기 중에 차창을 내렸습니다. 늦겨울의 바람이 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갑자기 아내의 빈자리와 이제는 어른이 되어 흩어진 두 아들의 등을 동시에 떠올렸습니다.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빈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췄는데 14층에서 12층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경보 버튼을 누르자 쿵쾅거리는 제 심장 소리가 더 또렷해졌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곧 조치하겠습니다. 그 몇 분이 1시간 같았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낯선 사람 셋이 함께 갇혀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은 핸드백에서 물티슈를 꺼내며 침착했고, 중년 남성은 휴대전화를 불안하게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벽면의 금속 표면에 어른거리는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표정은 오래전 병실에서 의사 말을 듣던 그 표정과 닮아 있었습니다. 감당과 체념 사이 아주 좁은 틈.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였을 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젊은 여성이 제게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멈춰 있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내려선 로비의 공기가 비로소 공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나아가야 한다. 그 결심을 더 확실하게 만든 건 오래된 상자 하나였습니다. 서재 책장 맨 아래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듯 테이프가 붙어 있는 작은 상자. 상자를 열자 여행 가이드북과 지도, 그리고 엽서 묶음이 나왔습니다. 언젠가 함께 가자. 아내의 글씨였습니다. 글씨는 둥글고 단정했습니다. 저는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젊은 두 사람이 어깨를 맞대고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강했고 바람은 머리칼을 들었습니다. 사진 속 저는 가볍고 사진 속 아내는 환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탁자 위에 지도를 펼쳤습니다. 손가락으로 노선을 짚고 도시의 이름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리스본, 포르토, 마드리드, 부르고스, 레온, 그리고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혀끝이 낯선 발음을 더듬었습니다. 낯설문 무섭지만 무섭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여정을 그곳으로 정했습니다. 그 길에서 저는 저를 잃어버린 자리까지 되짚어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출국 준비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오래 단련한 실무 감각이 일을 빨리 끝내주었습니다. 항공권을 예약하고 숙소를 확정하고 보험을 들었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다녀오마. 큰아이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잘하셨어요. 제발 남들처럼 사진도 많이 찍으세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보여주세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아이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아버지, 귀국하시면 우리 셋이서 막걸리 한잔 합시다. 할 말 많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가벼운 웃음이었습니다. 출국 전날, 저는 거실 시계를 멈췄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는 몇 번 망설이다가 결국 초침을 놓았습니다. 시간을 멈춘 게 아니라 시간에게 인사를 한 것입니다. 나는 잠시 다녀오겠다. 그렇게 말하며 저는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내의 사진 앞에 꽃을 새로 놓고 창틀에 먼지를 닦고 양말을 넉 장 더 가방에 넣었습니다. 문을 잠그기 전 집안을 향해 아주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현관을 나서자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공항 가는 길의 가로수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도로의 차들은 자신만의 이유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희미한 분홍빛이 번졌습니다.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트를 조금 뒤로 젖히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 여정의 어딘가에서 저는 누군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누군가가 아니라 무언가일지도 모릅니다. 잃어버린 제 목소리, 잃어버린 제 리듬, 잃어버린 함께라는 단어.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만남이 사람일 것이라는 것을요. 마지막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제 곁에 찾아올 줄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비행기는 12시간을 날아갔습니다. 저는 그 긴 시간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구름과 어둠 속에서 점처럼 반짝이던 도시, 불빛들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기내 방송에서 들려오는 안내 멘트가 몇 번이고 사람들을 깨웠지만 저를 깨우진 못했습니다. 저는 이미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서 떠난다라는 사실이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리스본 공항에 내렸을 때 공기는 달랐습니다. 서울의 공기보다 묵직했고 바람에는 바다가 묻어 있었습니다. 택시 창문 너머로 오렌지빛 지붕들이 이어졌고 트램이 철로 위를 달리며 금소금을 냈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오래 귀를 기울였습니다. 언젠가 TV 여행 프로그램에서만 보던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제 앞에서 실제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낯설문 두렵기도 했지만 그 두려움 속에 살아있음의 실감이 있었습니다. 리스본의 첫날 밤, 호텔방에 혼자 앉아 저는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현지 젊은이들이 모여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언어를 몰라도 전해졌습니다. 그들의 웃음은 가벼웠습니다. 저는 문득 제 젊은 날을 떠올렸습니다. 아내와 처음 만났던 대학 시절, 작은 커피숍에서 웃음이 터져 서로 눈물을 흘리던 기억. 그 기억이 스쳐가자 가슴속이 순간적으로 뜨거워졌다가 다시 싸늘해졌습니다. 제 곁에 아내는 없고 웃음도 없었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는 걸까? 포르투에 도착했을 때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 위로 놓인 다리 아래로 흘러가는 물줄기는 회색빛이었지만 저는 그 흐름에서 묘한 위안을 느꼈습니다. 흘러간다는 것 자체가 위로였습니다. 저는 다리 위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우산을 쓰고도 어깨는 젖었지만 그 젖음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빗속에 서 있으면 사람의 눈물이 빗물과 섞여 아무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날 밤 저는 빗속을 오래 걸었습니다. 발밑에 돌길이 미끄러웠지만 미끄러움조차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스페인으로 넘어갔습니다. 마드리드에서는 미술관에 들렸는데 벨라스케스와 고야의 그림 앞에 서 있을 때 저는 캠퍼스 속 인물들의 눈동자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수백 년 전에 그려진 시선이 지금의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문득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대학 시절 미술을 좋아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전시회를 자주 가지 못했지만 틈만 나면 잡지를 펼쳐 그림을 보곤 했습니다. 그때의 그녀의 눈빛은 밝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림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던 색이 여기에 있네요. 주변 사람들은 제가 독백하는 줄 몰랐겠지만 사실은 아내에게 말을 건 것이었습니다. 여행은 화려했지만 동시에 외로웠습니다. 호텔 방에 혼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볼 때, 식당에서 2명분의 식기가 세팅된 자리에 혼자 앉을 때, 그 외로움은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와인잔에 반쯤 남은 붉은 액체를 돌리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여기까지 왔는가? 내가 찾는 건 여행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며칠이 지나고 마침내 저는 부르고스를 거쳐 레온으로 향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의 시작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길 위에는 이미 수많은 순례자들이 있었습니다. 각자 커다란 배낭을 메고 발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사연도 달랐지만 그들의 발걸음에는 묘하게 닮은 리듬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리듬에 제 발걸음을 맞추었습니다. 순례길의 첫날, 하늘은 유난히 높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들판 위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 속에는 풀잎 냄새와 흙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 공기는 서울의 아침 공기와 달랐습니다. 잡다한 소음이 섞여 있지 않았고 바람만이 말을 걸었습니다. 바람은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이제 내 이야기를 다시 써도 된다. 저녁 무렵 작은 마을의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벽돌로 지은 낡은 숙소는 오래된 시간의 냄새가 났습니다. 벽에 걸린 십자가 아래에서 낯선 사람들이 함께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국적은 달랐지만 모두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묻고 손짓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고독 속의 묘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고독이 반드시 혼자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서로 낯선 사람들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빵을 나눌 때 저는 묘하게 덜 외로웠습니다. 레온의 성당 앞에 섰을 때 스테인드 글라스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누군가의 손길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게 당신입니까? 누구에게 한 말인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였는지 신이었는지
아니면 제 안의 또 다른 목소리였는지. 하지만 분명한 건 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길 어딘가에서 제 남은 생을 바꿀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 그것이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발걸음이 저를 그 만남으로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순례길의 아침은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반이면 숙소 곳곳에서 작은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배낭을 꾸리고 누군가는 신발끈을 조여맸습니다. 낡은 바닥이 삐걱거렸고 창문 너머로는 어둠과 새벽이 섞인 희미한 푸른빛이 번졌습니다. 저는 늘 그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몸은 무겁고 다리는 뻐근했지만 이상하게도 다시 일어나 걷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배낭을 메고 천천히 길을 나섰습니다. 돌길을 밟을 때마다 발바닥에 진동이 올라왔습니다. 길은 저를 시험하는 것 같았고 동시에 길은 저를 품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그 차가움이 저를 깨웠습니다. 그 무렵 저는 한 여인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한 발 앞서 걸었습니다. 검은 모자 챙을 눌러 쓴 모습, 배낭 옆에는 작은 스카프가 매달려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일정했습니다. 그녀는 자주 뒤를 돌아보며 길을 확인했고 그때마다 제 시선과 잠시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결국 같은 길목에서 멈췄습니다. 작은 길가 분수대에서 물을 채울 때였습니다. 그녀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국 분이시죠? 저는 놀란 듯 웃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걸음새가 비슷해서요. 낯선 사람들 사이에선 묘하게 티가 납니다. 그녀의 말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병에 물을 채우며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은퇴하고 여행을 다니는 중입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59이고 저도 한국에서 왔습니다. 혼자 걷기엔 길이 길어서 누군가 말동무가 있었으면 했거든요. 그녀는 웃었고 그 웃음 속에는 오랜 세월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발걸음을 나란히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길은 사람을 빨리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아침의 차가운 공기와 정오의 뜨거운 햇볕, 그리고 저녁에 지친 어깨를 함께 견디다 보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닮아갑니다. 우리는 걷는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오래전 남편과 이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제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가 되었고, 이제야 스스로 그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껍질 같은 것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껍질 안쪽에는 여전히 아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아내를 떠나보내고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느라 늘 정신이 없었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그 정신없음이 사라지고 대신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길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제 말을 가만히 듣다가 말했습니다. 사장님이셨습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순례자일 뿐입니다. 그녀도 웃었습니다. 그럼 저도 사장님처럼 순례자입니다. 우리 그냥 순례자로만 부릅시다. 길 위에는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급히 비옷을 꺼내 입었지만 발은 금세 젖었습니다. 지늘기 신발에 달라붙었고 걸음은 더뎌졌습니다. 그녀가 미끄러질 뻔할 때 저는 본능적으로 팔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았고 짧은 순간 우리는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온기가 제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운 듯 손을 뺐지만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다른 날에는 작은 마을의 광장에서 축제가 열렸습니다. 현지인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손을 잡고 춤을 추자 그녀는 망설이다가 결국 아이들과 함께 돌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제가 이 길에서 본 그녀의 가장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오래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또 다른 날, 그녀의 발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그녀는 발을 절며 겨우 걸었습니다. 저는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연고와 밴드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제 손길을 잠시 거부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발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약을 발라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두 아들 발을 자주 돌봐줬습니다. 이런 일은 익숙합니다. 그녀는 제 손을 보며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군가 제 상처를 이렇게 정성껏 들여다봐 준 게 정말 오래된 일 같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발을 천천히 감싸며 밴드를 붙였습니다. 밤이 되면 숙소에서 우리는 같은 테이블에 앉아 빵과 수프를 나눴습니다. 촛불처럼 흔들리는 전등 아래 다른 순례자들이 각자의 언어로 웃고 떠드는 소리 속에서 우리는 조용히 한국어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혹시 돌아가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혼자는 싫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혼자는 싫습니다. 그런데도 혼자로 남아야 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눈빛에서 깊은 상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상처를 감싸 안고 살아온 강인함도 느꼈습니다. 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들판을 건너고 언덕을 오르고 작은 강을 건너며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대화는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사장님, 아니 순례자님, 혹시 요리 잘하십니까? 라면은 끓일 수 있습니다. 그럼 합격입니다. 라면 잘 끓이는 남자는 좋은 남자라던데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웃음은 바람을 닮았습니다. 잠깐 스쳐가지만 스치고 나면 공기가 달라집니다. 어느 날 저녁 숙소 앞 벤치에 앉아 우리는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멀리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같이 걸어주셔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지나갔고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길이 끝나도 저는 혼자가 아닐 것이라는 걸. 이제 우리는 점점 서로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귀국 후에도 계속될 인연인지 아니면 길 위의 추억으로만 남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이 길에서 그녀를 만난 순간부터 제 발걸음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순례길의 마지막 날, 우리는 산티아고 어느 대성당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수백 명의 순례자들 사이로 종소리가 울리고 사람들은 서로를 안아주며 축하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으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 조용히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제 곁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두 손을 모으고 있었고 눈가에는 잔잔한 빛이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여행의 한 장면으로 끝나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귀국 후 일상은 다시 바쁘게 흘렀습니다. 그러나 저와 그녀는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안부 인사였습니다. 잘 돌아가셨습니까?
네, 무사히 왔습니다. 아직 시차 적응이 잘 안 되네요. 이런 짧은 메시지들이 오가다 점점 긴 문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새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 우리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그녀는 순례길에서와는 달리 차분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빛은 여전히 순례자의 그것이었습니다. 삶의 무게를 지녔으면서도 그 무게 위로 빛을 얹을 줄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상합니다. 길 위에서 매일 보던 얼굴인데 여기서 보니 또 낯설군요.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길 위에선 하루하루가 선물 같았는데 여기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느낌입니다. 그날 우리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순례길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젊은 날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소리치고 때로는 무시하고 그런 시간들이 쌓여 결국은 혼자가 되었죠. 그때 이후로 누군가와 다시 삶을 나누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꺼낸 말은 고백이자 스스로를 지키려는 벽이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가끔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가을이면 낙엽이 붉게 물든 공원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겨울이면 따뜻한 국밥집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봄이 오자 미술관에 함께 가서 그림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미술관에서 그녀는 한참 동안 한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닷가에 서 있는 여인의 뒷모습을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늘 저 그림 속 여자 같았습니다. 등 돌린 채 혼자 바다를 바라보는 사람. 저는 그 말에 마음이 저릿해졌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림 속 여자가 혼자 서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가 곁에 서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녀는 시선을 다시 그림으로 돌렸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을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힘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창밖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흰 눈은 조용히 내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그녀가 제 곁을 완전히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릴까? 아니, 과연 받아들이게 될까? 그녀는 저를 좋아했습니다. 그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두려워했습니다. 사랑은 곧 상처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지난날의 기억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다리는 법을 이미 배웠기 때문입니다. 두 아들을 키우며 저는 오랜 기다림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시험에서 제 몫을 해내기를, 아프지 않기를. 저는 그 기다림을 오래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다른 기다림이 제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짧았지만 그 안에 깊이가 있었습니다. 짧은 산책 속에서도 저는 그녀의 발걸음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짧은 대화 속에서도 저는 그녀의 웃음에서 빛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북촌의 한 작은 찻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향이 퍼지고 창문 너머로는 겨울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겁이 납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게 두렵습니다. 또다시 혼자 되면 어쩌죠? 저는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이 편해질 때까지, 문을 열 준비가 될 때까지. 저는 그저 곁에 있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지만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오랜만에 안도하는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다림은 고통이 아니다. 기다림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 기다림 끝에 우리는 결국 서로의 마지막 사랑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 길은 아직 멀었고 우리는 아직 그 초입에 서 있었습니다. 겨울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창문에 성에가 끼고 바람이 골목을 휘돌아 울부짖을 때마다 저는 텅 빈 집 안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밖의 계절은 계속 흘러갔지만 제 마음은 멈춘 듯 했습니다. 그녀가 제 곁에 있었지만 여전히 완전히 다가오지 못한 채 반걸음 뒤로 물러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사랑은 결심이지만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흉터는 겉으로 보이지 않아도 안에서 오래 골마 있음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외로움이 가끔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혼자 국밥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사기 그릇을 앞에 두고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지금 제 맞은편 자리에 그녀가 앉아 있었다면? 그녀가 뜨겁네요라며 조심스럽게 국을 불고 저와 눈을 마주치며 웃어주었다면? 그 상상만으로 국밥은 더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맞은편의 빈자리는 더 선명해졌습니다. 빈자리란 상상하면 할수록 더 크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날 밤 저는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몇 번이고 휴대전화 화면을 켰다가 껐습니다. 결국 저는 문자 한 줄을 보냈습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네, 잘 있습니다. 요즘은 그림을 그려요. 마음을 조금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그 답장을 읽고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림을 그린다니 그것만으로도 그녀가 조금 더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뜻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젠가 완성된 그림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침묵은 거절만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봄이 오자 저는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그 꽃잎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쁘네요. 하지만 곧 지겠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더라도 괜찮습니다. 또 필 테니까요. 그녀는 제 말을 듣고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잠시 걷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가끔 무섭습니다. 이렇게 좋은 순간이 오래가지 않으면 어쩌나, 또 상처받으면 어쩌나.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무섭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남은 시간은 더 짧아질 뿐입니다. 저는 두렵더라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꽃잎이 바람에 날려 그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을 때 그녀는 그것을 털어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잠시라도 함께하고 싶다는 듯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조금씩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주말이면 근교 산책로를 걸었고 때로는 작은 전시회에 갔습니다. 저는 그녀가 좋아하는 커피를 기억했고 그녀는 제가 선호하는 음악을 기억했습니다. 사소한 것들이 쌓이며 우리의 거리는 조금씩 좁혀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결정적인 순간마다 물러섰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과 남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지만 두렵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허물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알았습니다. 이 기다림이 끝내 그녀의 마음을 열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여름이 오기 전 그녀가 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작은 아파트 거실에는 그녀가 직접 그린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꽃, 바다, 길 그리고 한 장은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림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건 우리입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림 속에서는 저는 덜 두려웠습니다. 그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림 속에서라도 그녀는 이미 저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녀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는 순례길에서 먹던 소박한 수프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창밖에서 들려오는 고요한 소음, 그리고 그녀의 웃음소리, 그 모든 소리가 제 안에서 조용히 울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다. 가을이 다가올 무렵, 저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고백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분명합니다. 저는 당신과 남은 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사랑으로.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천천히 다가가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미 같은 길 위에 있으니까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꺼내 조심스럽게 그녀의 눈가를 닦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는 제 곁에 머물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며칠 후, 우리는 북악산 자락의 작은 공원에 함께 올랐습니다. 해가 지는 순간, 붉은 빛이 산과 도시를 물들였습니다. 그녀가 제 곁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겁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기다려준 덕분입니다. 저도 이제 당신의 마지막 사랑이 되겠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붉은 하늘과 그녀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제 안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바닥의 온기가 심장까지 닿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림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은 결심으로, 결심은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이지만 가장 깊은 사랑이 비로소 우리 앞에 도착했습니다. 가을이 저물고 겨울이 오기 직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산티아고에서 사왔던 작은 목걸이를 꺼내보았습니다. 십자가 모양의 단순한 장식품이었지만 제게는 긴 여정을 함께한 증표였고 그녀에게는 지난날의 고통과 기다림을 이겨낸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그 목걸이를 그녀의 손바닥 위에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저에게 마지막 사랑의 약속입니다. 우리 둘의 길이 이제 더 이상 흩어지지 않기를. 그녀는 잠시 그 목걸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제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곁에 서겠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의 오랜 공허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내던 그날 이후 두 아들을 키우며 채워지지 않았던 빈자리가 마침내 따뜻하게 채워졌습니다. 기다림 끝에 저는 다시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사소한 일상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서로의 안부를 묻는 전화, 주말이면 동네 시장에서 나란히 장을 보는 일,
늦가을 저녁엔 손을 잡고 산책하며 낙엽을 밟는 일. 젊은 시절이라면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을 순간들이 이제는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왜 이제야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을까? 하지만 곧 이렇게 대답합니다. 늦게라도 찾아왔으니 다행이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서로를 만났으니 충분하다. 어느 날 그녀가 제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아니, 이제는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당신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녀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긴 세월의 상처를 덮고 새로이 피어난 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녀와 삶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순례길은 끝났지만 우리의 길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사랑. 그 이름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가장 깊고 따뜻한 안식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녀와 함께 웃습니다. 저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